내 남편이 그 존경받던 교수가 학생 때 여학생을 상대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았을 때 제 세상은 불타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보 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인물과 지역명을 모두 변경하여 사실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이 파렴치한 남자의 최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서윤, 47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이 조용한 신도시에서 저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명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남편 이강민.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사회적 존경을 한몸에 받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며 수능을 준비하는 모범생 아들 준수까지. 늦가을 창밖으로 보이는 불곡산의 단풍이 짙어지는 만큼 제 가정의 행복도 그렇게 완숙해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학회다, 연구다, 방송 출연이다. 저는 그게 다 우리 가족과 사회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그림자처럼 내조했지요. 남편이 입을 와이셔츠는 언제나 완벽하게 다려져 있어야 했고 아침 해장국은 새벽부터 정성껏 끓여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더러 현모양처의 표본이라며 칭찬했지만 저는 그저 제 남편 이강민의 아내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남편의 4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중요한 학회가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다며 남편은 어제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지요. 아들에게는 아버지 생신인데 섭섭하시겠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준수야, 엄마 속초 좀 다녀올게. 아빠 깜짝 놀라게 해드려야지. 아들 준수는 독서실에 간다며 웃었고 저는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미역국과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보온 도시락에 쌌습니다. 분당의 유명 빵집에서 최고급 생크림 케이크까지 사들고 속초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을 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사랑 노래가 나오고 있었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속초의 그 고급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매서웠지만 곧 남편의 놀랄 얼굴을 생각하니 춥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학회 저녁 만찬 자리에서 짠하고 나타날 생각이었으니까요. 리조트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따뜻한 오렌지색 조명 아래 값비싼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지요. 저는 케이크 상자를 고쳐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 나왔습니다. 제 남편 이강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메어준 짙은 남색 넥타이는 빗둘게 풀어헤쳐져 있었고 늘 단정하던 셔츠 깃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팔에 매달리듯 엉겨붙은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의 연구실 조교라며 가끔 학교에서 마주쳤던 28살의 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아주 새빨간 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색이 제 눈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남편 이강민은 제 쪽은 보지도 못한 채 최유라의 귓가에 무어라 속삭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아는 남편의 다정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에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었지요. 최유라는 교태 섞인 웃음소리를 내며 남편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하세요.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나 봐요?
그들의 목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생크림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 위로 끔찍하게 흩뿌려졌습니다. 그제야 남편 이강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했지요. 그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다정하던 교수의 얼굴은 사라지고 당황과 경악으로 일그러진 남자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윤 씨?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경악시킨 것은 상간녀 최유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기는커녕 제 발치에 널브러진 케이크를 힐끗 보더니 이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꼴 좋다, 아줌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늦가을 속초의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완벽했던 제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발견한 진실이 앞으로 밝혀질 남편의 끔찍한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속초에서 어떻게 분당의 집까지 차를 몰고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지요.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고 심장은 차가운 얼음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흩어진 케이크 조각처럼 산산조각난 제 믿음과 남편 이강민의 역겨운 얼굴, 그리고 그 옆에 뱀처럼 달라붙어 있던 상간녀 최유라의 새빨간 원피스만이 눈앞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늦가을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다행히 아들 준수는 수능이 코앞이라 이른 새벽에 독서실로 향한 뒤였습니다. 어젯밤 늦게 엉망이 되어 들어온 남편 이강민은 제 눈치를 살피며 비굴한 표정으로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의 위엄 따위는 어디에도 없더군요. 여보, 어제 그건 정말 오해야. 최 조교가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부축해 주려던 것뿐이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남편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남편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이 보였지요.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남편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다물어요. 제 목소리는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고 차가웠습니다. 남편 이강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늘 상냥하고 순종적이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요. 서윤 씨, 왜 그래? 내가 본 게 있어. 내 귀로 들은 게 있다고. 그런데도 오해라고? 당신 날 아주 바보 천치로 아는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를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며 선언했습니다. 준수 수능 끝날 때까진 이 집에서 숨죽이고 있어. 내 아들 앞날 망치기 싫으면. 하지만 명심해. 그날이 당신과 내가 부부로서 끝나는 날이고 당신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첫날이 될 테니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역겨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울음 따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분노와 냉철한 이성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 두 사람, 특히 내 남편 이강민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강의를 하러 학교에 나간 틈을 타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남편의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제 지문으로도 등록되어 있었으니
간단한 일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꺼내 제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속초로 떠나던 날 아침부터였습니다. 가관이더군요. 남편은 집을 나서자마자 최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출발해. 보고 싶어 죽겠네. 오늘 밤 아주 뜨겁게 보내자고. 제가 싸준 도시락은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더군요. 그리고 속초 리조트 주차장. 두 사람이 차 안에서 진하게 입을 맞추는 장면. 최유라가 남편의 넥타이를 잡아 끌며 속삭이는 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사모님 진짜 답답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조금만 참아. 우리 준수 대학만 가면 다 정리할 거야. 저 답답한 여자랑은 끝이라고. 내 사랑은 너뿐이야, 유라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느껴졌지만 고통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외장하드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녀 소송까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길한 예감에 받았습니다. 박서윤 씨? 사모님 맞으시죠? 저 최유라예요. 상간녀 최유라였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꼴 잘 봤어요. 이강민 교수님, 저 사랑한대요. 괜히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이혼 도장이나 깨끗하게 찍으시죠. 위자료나 두둑이 챙기시라고요, 아줌마.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내 남편 건드린 데가 내 인생으로 똑똑히 치르게 해줄게. 기대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니 분명해졌습니다. 이강민 교수의 사회적 지위, 그가 쌓아 올린 명성, 그걸 지켜주면서 조용히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졌습니다.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사회복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불륜 증거 이상의 것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인간의 본질,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학과 회식이 늦어진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최유라와 또 붙어먹고 있겠지요. 저는 아들 준수가 방에서 공부하는 것을 확인하고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늘 금역이었습니다. 중요한 논문과 서류가 많다며 저와 아들의 출입을 엄격히 금했지요.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그 방은 존경받는 지식인 이강민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위선의 소굴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논문 파일, 심지어 책장 속 책갈피까지. 하지만 나오는 것이라곤 학회 자료나 학생들 리포트뿐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제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서재 가장 구석진 곳, 다른 책장과 달리 유난히 먼지가 쌓인 낡은 책장이었습니다. 그 책장 뒤편의 벽지가 미세하게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톱으로 살살 긁어내자 벽지 안쪽으로 네모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 벽지를 완전히 뜯어내자 그곳에는 벽 속에 매립된 낡은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다이얼 방식의 구식 금고였습니다. 저는 그 금고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안에 남편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이강민의 진짜 얼굴이 들어있다는 것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륜과는 비교도 안 될 더 어둡고 끔찍한 비밀의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끝에 낡은 철제 금고의 차가운 다이얼이 느껴졌습니다. 남편 이강민이 그토록 꽁꽁 숨겨둔 비밀. 불륜과는 차원이 다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뭘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강민은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철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맞았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숨을 참고 무거운 세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낡은 통장 몇 개와 작은 금괴 몇 덩이, 시부모에게 물려받아 몰래 숨겨둔 비자금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금고 가장 안쪽 비단 보자기에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밑에 깔린 누렇게 변색된 서류 봉투 하나.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봉인은 뜯어진 상태더군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안의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낡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이었습니다. 이강민. 풋풋하지만 오만해 보이는 흑백 사진 속의 남편. 그리고 그 뒤로 몇 장의 편지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낡은 종이. 첫 번째 편지는 시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남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아비도 더는 내 놈의 추악한 짓을 감당하기가 힘들구나. 그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번 한 번만이다. 거액을 들여 그의 부모의 입을 막고 멀리 이사까지 보냈다. 다시는 이런 더러운 일로 이 아비 얼굴에 먹칠하지 말거라. 저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추악한 짓? 어린 여학생?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합의서라는 제목이 박힌 갱지 같은 종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피해자 여학생의 부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남편 이강민의 이름과 함께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의 학생 이강민은 늦은 밤 학교 체육창고에서 피해 학생 5호를. 저는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추행, 협박. 그 끔찍한 단어들이 제 눈을 후벼 팠습니다. 제 남편, 그 다정하고 존경받던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고등학생 시절에 동급생을 상대로 그런 흉악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합의서의 마지막 장에는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1금을 수령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며 즉시 타 지역으로 전학 조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륜? 그건 차라리 애교였습니다.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보여준 모든 다정함, 모든 위선적인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한다며 방송에 나가 떠들던 그 혓바닥, 학생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던 그 깨끗한 척하던 얼굴, 그 모든 것이 역겨운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유독 아들 준수의 이성 문제에 병적으로 집착했는지, 왜 서재에 아무도 들이지 않았는지. 그는 자신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날까봐 평생을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짐승이었던 겁니다. 내 남편이 내 아들의 아버지가 끔찍한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쥔 채 바닥에 쓰러져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제 복수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저 인간은, 저 짐승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합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를 제가 직접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저는 합의서와 편지들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이 떨려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증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찍고 원본을 다시 금고 안에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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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리링 마이너스. 정적이 감돌던 집안에 현관 디지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이강민이었습니다. 회식이 있다던 그가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담긴 금고를 열어젖힌 채 그의 서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그 끔찍한 합의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 도어락 소리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남편 이강민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열린 금고와 손에 쥔 합의서를 숨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벌컥 서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는지 남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곧장 제 손에 들린 낡은 서류와 활짝 열린 벽 속 금고에 꽂혔습니다. 순간 남편 이강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습니다. 술 기운이 단번에 날아간 듯 그의 동공과 공포로 수축했습니다. 존경받는 교수의 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넘어선 지독한 혐오감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끔찍한 합의서를 들어 올리며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을 겁니다. 이게 당신이었어? 제 목소리는 마른 잎이 부서지는 것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학교 체육창고 어린 여학생, 이게 당신의 진짜 얼굴이었냐고. 남편 이강민의 얼굴이 경악을 넘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걸 내가 감히 열어. 남편은 짐승처럼 달려들어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서류를 품에 안고 버텼습니다.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남편이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서류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고도 이래? 당신 사람이야?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그는 제 뺨을 후려치려 손을 쳐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늦었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습니다. 이미 다 찍었어. 당신의 그 더러운 과거 강제추행 합의서. 똑똑히 다 찍었다고. 남편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남자가 그 자리에서 쿵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건 어릴 때 실수였어.
철이 없어서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응?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벌레 떼어내듯 뿌리쳤습니다. 실수? 철이 없어?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돈으로 그 가족의 입을 틀어막은 게 실수라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 세상에 알려지면 나나 정말 끝장이야. 여보, 제발 응? 저는 그를 경멸하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륜 현장을 들켰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회적 생명이 완전히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래, 당신은 끝장나야지. 당신 같은 짐승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마땅해. 서윤아, 남편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준수, 우리 준수 생각 안 해. 아비가 성범죄자라는 게 알려지면 우리 준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능이 코앞인데 너 내 아들 인생까지 망칠 셈이야? 아들, 제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준수 이름 올리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같은 짐승이 내 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내 평생 가장 치욕스럽고 소름 끼치는 일이야. 당신은 준수 아버지일 자격도 없어.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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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박서윤, 문 열어. 당장 열어. 얘기 좀 해. 제발, 내가 다 빌게. 저는 그 소리를 외면한 채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눈물과 분노로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능날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 짐승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당장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찍어둔 합의서 사진 파일들을 첨부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 파일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수신인 란에 저는 남편 이강민이 재직 중인 명문대학교의 학과장 이메일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 이메일 주소도 찾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 즐겨보던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제보 메일 주소를 적어 넣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명문대 사회복지학과 이강민 교수의 두 얼굴을 고발합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며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발, 서윤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진짜 죽어. 저는 그 애원을 배경음악 삼아 차가운 손가락으로 보내기 버튼을 향해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이 버튼 하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남편 이강민의 절규와 문을 걷어차는 쿵, 쿵 소리가 지옥의 북소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박서윤, 제발 그것만은 걷어줘.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저는 그 짐승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떨림 없는 손가락으로 마우스의 보내기 버튼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복수의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메일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잠갔던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광기에 휩싸여 있던 남편 이강민이 제 방으로 비틀거리며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노트북을 발견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보냈어?
보낸 거야?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말해. 남편은 노트북을 붙잡고 발송 취소를 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는 보낸 편지함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아, 그는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심판이야. 이제 내 아들 인생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꺼져. 저는 그대로 방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잡을 생각도 못한 채 서재도 아닌 제 방 바닥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과 차키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준수가 독서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지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분당을 벗어나 인근 도시의 허름한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악몽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제 휴대폰이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건 곳은 딱 한 군데, 아들 준수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수능이 정말 코앞이었기에 저는 선생님께 준수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으니 아이가 흔들리지 않게 수능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외부와 차단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준수의 휴대폰은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드렸지요. 제 아들을 지킬 최소한의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켰습니다. 난리가 났더군요. 속보 명문대 K교수, 불륜 및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 학교 측 진상조사 착수 충격 존경받는 지식인 이강민 교수의 두 얼굴 피해자 합의서 공개 파문. 제가 보낸 메일은 정확하게 먹혀들었습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즉각 이 사안을 물었고 학교 측은 새벽부터 긴급윤리위원회에 돌입했습니다.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남편 이강민의 얼굴과 실명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저런 짐승이 사회복지를 논했다고? 당장 파면하고 구속시켜라. 상간녀 조교라는 최유라도 신상 공개해라. 학교 홈페이지는 마비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낼 수가 없었겠지요. 제가 보낸 증거는 반박 불가능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학교 측은 즉각 이강민을 모든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파면 절차에 돌입했다는 사실상의 통보였습니다. 상간녀 최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기사가 터지자마자 연구실에서 모든 짐을 싸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SNS는 이미 네티즌들에 의해 다 밝혀졌고 온갖 욕설로 도배된 뒤 폐쇄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신분 상승은커녕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겁니다. 수능 날까지 저는 모텔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수가 무사히 수능을 마쳤다는 담임 선생님의 문자를 받고 나서야 저는 그 지옥 같던 분당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기자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썩은 달걀 자국이 낭자했습니다. 집안은 술병과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강민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지고 면도도 하지 않아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값비싼 양복 대신 늘어난 러닝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기어왔습니다. 서윤아 왔어? 나 좀 살려줘.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해. 기자들이 밖에 진을 치고 있고 학교도 방송국도 다 끝났어.
그는 제 발목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식탁 위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위자료? 당신한테 받을 거 없어. 아니, 당신 이제 빈털털이잖아. 재산 분할은 내가 알아서 법대로 할 거야.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 서윤아, 제발 나갈 데가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정말이야. 한 번만 한 번.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그 어린 여학생에게 몹쓸 짓을 했을 때 그 학생은 당신에게 한 번만이라고 빌지 않았을까? 당신이 내 뒤에서 그 어린 것과 놀아났을 때 나는 수백 번, 수천 번을 배신당했어. 당신에게 한 번이란 기회는 없어. 그때였습니다. 삑 마이너스 독서실에 간다던 아들 준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능이 끝난 아들의 얼굴은 홀가분해야 마땅했지만 어둡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준수는 거실의 지옥 같은 풍경과 제 발치에 매달려 있는 짐승 같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은 원망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아빠가 그런 짓을 한 거 정말이에요? 준수야.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에요? 왜 수능 직전에 터뜨린 거냐고요? 아들의 절규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이강민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준수야. 내 엄마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엄마가 너 보라고, 내 수능 망치라고 그런 거야.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 없이 말했습니다. 준수야. 엄마는 내 아빠가 더 이상 단 하루도 그 깨끗한 교수라는 가면을 쓰고 남들 앞에 서는 걸 볼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그런 짐승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존경하게 둘 수도 없었단다. 그래도 저한테는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드세요. 제 얼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준수는 울부짖으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했지만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무너진 남편은 저를 보며 이가 빠진 짐승처럼 희죽거렸습니다. 꼴 좋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내 아들한테 버림받는 기분이 어떠냐. 제 완벽했던 복수에 유일한 오점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제 심장을 얼음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그 원망 섞인 울부짖음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남편 이강민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아들을 방패 삼아 저를 공격할 마지막 기회를 잡은 것이지요. 준수야, 들었지? 내 엄마가 한 짓이야. 저 여자가 자기 분노 하나 못 이겨서 너랑 나, 우리 가족 전부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거라고. 아빠는 다 너를 위해서 참은 건데. 이강민은 어느새 제 발목을 놓고 일어나 아들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 추악한 짐승이 아버지라는 가면을 다시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수야, 아빠 좀 봐. 내 아빠 이렇게 망가졌어. 저 여자 때문에, 내 엄마 때문에. 아들 준수는 혼란에 빠진 듯 했습니다. 19, 수능을 갓 마친 아이에게 이 모든 진실은 감당하기 버거웠을 겁니다. 아들의 흔들리는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원망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저는 제 아들이 저런 짐승의 가머니설에 넘어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준수야. 저는 피냄새가 나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엄마 봐. 내가 독서실에서 밤새워 공부할 때 엄마는 저 인간의 그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어. 내 수능 망칠까봐. 내가 흔들릴까봐. 엄마 혼자서 저 짐승의 과거를 움켜쥐고 피눈물을 삼키면서 오늘까지 버틴 거야. 거짓말. 저 여자가 다 꾸며낸 거야. 준수야. 이강민이 발악했습니다. 시끄러워. 저는 이강민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상간녀와 붙어먹느라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어젯밤엔 그 비밀을 들킨 게 분하다며 이 엄마를 때리려고까지 했단다. 내가 말하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아빠가 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제가 미리 복사해둔 합의서 사진 출력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변명이나 거짓말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봐. 이게 내 아버지가 19살 때 저지른 짓이야. 내 또래의 여학생을 상대로. 준수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며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동자가 빠르게 종이 위를 훑었습니다. 이강민, 체육창고, 강제추행, 합의금. 그 끔찍한 단어들이 아들의 눈에 박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수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이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정말 아빠가. 읽어. 끝까지 다 읽어. 돈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그 가족을 멀리 이사까지 보냈다는 내용까지 전부. 남편 이강민이 그 종이를 낚아채려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보지 마. 준수야, 그거 아니야. 저는 이강민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비켜. 당신 짐승짓을 당신 아들도 알아야지. 어준수는 종이를 쥔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애액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의 실체를, 그 추악한 범죄의 기록을 맨눈으로 확인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준수는 이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눈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혐오와 경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사람이. 이강민은 아들의 그 눈빛을 보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수야, 그게 아빠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이게 다 거짓말이야? 그럼 저 여학생은, 저 피해자는? 아빠는 저래놓고 저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방송에 나가서 웃으면서 약자들을 돕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 아들의 절규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이혼 서류를 집어 이강민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도장 찍어.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건 내 집이야. 당신이 교수 월급으로 산 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 결혼할 때 물려주신 내 집이라고. 이강민은 대꾸할 힘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 미리 챙겨두었던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준수야.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오늘 이 집 나갈 거야. 며칠 뒤에 새 거처 구해서 너한테 연락할게. 엄마, 그럼 저는 결정은 내가 해. 저런 짐승을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지옥에 남을지, 아니면 이 모든 걸 끊어내고 엄마랑 새로 시작할지. 하지만 준수야, 이것만은 알아둬.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널 원망 안 해. 넌 내 아들이니까.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서윤아, 여보, 가지마.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준수야, 아들, 내 엄마 좀 잡아줘. 아빠 이대로 버릴 거야? 응? 이강민이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뿌리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수는 차마 제게 오지도 그렇다고 아버지를 잡지도 못한 채 그 끔찍한 합의서를 손에 쥐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복도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쾅! 지옥 같던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지옥 같던 분당의 아파트를 나온 뒤 저는 일산 신도시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낯선 동네가 필요했지요. 며칠 동안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남편 이강민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고 상간녀 최유라는 쥐 죽은 듯이 잠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얼음장처럼 시렸습니다. 아들 준수 때문이었지요. 이강민을 지옥으로 끌어내린 것은 통쾌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 아들의 영혼에도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해가 저물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준수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수야, 아들, 괜찮아? 어디야? 나 집 나왔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수능 전에 그 맑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낮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 사람 아빠라는 인간 얼굴 도저히 마주 볼 수가 없어서 친구 집도 아니고 그냥 고시원에 방 하나 잡았어요. 뭐? 고시원에? 당장 엄마한테 와. 엄마가 주소 찍어줄게. 아니요. 아들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짐승인 거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는데 그런데요. 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을 이었지요. 지금은 아빠도 엄마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고 어떻게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그냥 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가 툭 하고 끊기고 말았지요.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을 버리는 것은 쉬웠지만 아들이 저를 밀어내는 것은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법원에서 이혼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가장 단정하지만 가장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지요. 조정실 복도에서 그를 마주쳤습니다. 이강민. 그는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백발이 더 늘었고 눈은 퀭하게 죽어 있었으며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구겨진 싸구려 양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마지막 남은 힘이라도 쥐어짜듯 달려들었습니다. 박서윤 너 때문에. 그가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얼음 같은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만족해? 그가 이가 갈리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다 부쉈잖아. 내 인생, 내 명예 그리고 우리 준수 인생까지 내가 다 망쳤어. 저는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인생? 당신 명예? 그거 다 당신이 훔친 거잖아. 그 어린 여학생의 인생을 짓밟고 내 청춘을 담보로 쌓아 올린 가짜 위선이었잖아. 난 그냥 그 더러운 쓰레기를 치운 것뿐이야. 최유라 그년도 나버렸어. 다 도망갔어. 나 이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업도 없어. 나더러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의 절규에 저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30년 전에 당신이 성추행했던 그 불쌍한 여학생이 평생을 스스로에게 했을 질문이겠지. 이제 당신 차례야. 그 지옥 당신도 한번 겪어봐. 조정은 일사천리로 끝이 났지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어요.
위자료 한 푼 줄 능력이 없었고 이 집은 원래 제 명의였으니 재산 분할에서도 그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가 저를 뒤따라왔습니다. 서윤아, 정말 이대로 끝이야? 우리 준수 봐서라도, 아니 나 좀 살려준다고 치고 제발.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피해 걸음을 재촉했지요.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그것이 그 짐승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지요. 시간이 흘렀어요.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는 봄이 왔습니다. 저는 분당에 그 집을 처분하고 이곳 일산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요. 가끔 서점에 나가 책을 읽고 공원을 산책하며 제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강민의 소식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면당한 뒤 모든 언론에서 사라졌지요.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교수 이강민으로 살아가진 못할 겁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결말이었어요. 다만 제 마음속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아들 준수에게서는 그날 이후로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수를 하겠다는 건지 군대를 가겠다는 건지 저는 애써 아들을 믿고 기다릴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그런 따뜻한 날이었지요. 딩동 마이너스 문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준수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지요.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저는 그 짧은 문장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응, 밥 먹었어. 우리 아들은? 답장을 보내기 무섭게 다시 알림이 울렸어요. 나 내일 엄마 보러 가도 돼? 제 지옥 같던 겨울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 사람의 추악한 비밀이 한 가정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제작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충격적이고 더 현실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